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임영애입니다. 오늘부터 4번에 걸쳐서 저와 함께 실크로우드 여행을 하시겠습니다. 그 실크로우드에 어떤 분들이 오고 갔는지, 그다음에 실크로우드의 미술의 특징은 어떠한지, 그리고 실크로우드의 대표적인 도시 혹은 나라는 어디가 있고 그곳의 그 불교 미술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4회에 걸쳐서 함께 여행을 해보시겠습니다. 우선 오늘 첫 번째 강의에서 드릴 말씀은 이 실크로드 불교 미술이 어떤 큰 특징이 있는지와 함께 이곳을 오고 갔던 구법승들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화면에 보고 계시는 그 오른쪽에 약간 새롭게 각색을 한 그림이긴 한데요. 일본의 14세기의 그림입니다. 현장 법사를 상상하면서 그린 그림인데요. 이처럼 5분 첫 번 시간에서는 바로 이 구법승들의 이야기를 먼저 하고 불교 미술의 특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구 중에 하나인데요. 중국의 노신이 지은 차계정 잔문이라는 글에서 따온 것입니다. 옛날부터 열성적으로 일에 몰두하는 사람, 필사적으로 일을 강행하는 사람, 남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기꺼이 임무를 완수하는 사람, 그리고 구법하는데 자신을 돌보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 이들이야말로 바로 위대한 인물들이다 라고 노신이 적어두었듯이 이 구법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보통의 열정으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선 잠시 보시면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바로 이 실크로우드. 요즘에는 사실은 실크로우드라는 용어보다는 중앙아시아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는데요. 학계에서는 바로 이 실크로우드는 여기 보시면 바로 간다라와 아주 가깝습니다. 지금 제가 표시해둔 부분이 간다라인데요. 간다라가 인더스강 상류에 있죠. 상류에 있으면서 교통이 아주 발달한 곳이 바로 저곳 간다라고. 간다라는 어느 한 지점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그 지역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이 간다라에서 바로 저기 노란 색깔 표시 카라코람 하이웨이를 넘어서 가면 바로 오늘부터 말씀드릴 실크로우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저 길밖에 없나? 다른 길은 없나? 중국으로 가는 길 중에 더 가까운 길도 있을 텐데 사실 어찌 보면 돌아가는 길이거든요. 위로 카라코람으로 해서 저 위로에서 중국의 서안으로 가는 길이 돌아가는 길인데 어찌하여 이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나면 바로 이제 카라코람 하이웨이를 넘으면 바로 이 타클라마칸 사막의 두 길로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 간다라와 이 타클라마칸 사막,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실크로우드랑 아주 첩경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곳은 잠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이곳은 이렇게 히말라야 산맥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저기 티베트가 가로막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약간 위로 돌아가는 길이 아니면 이 티베트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카라코람을 지나서 바로 더 힘든 바로 저 중앙아시아를 지나서 중국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 길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타클라마칸 사막을 중심으로 해서 위쪽 길을 서역 북로라고 부르고 아래쪽 길을 서역 남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타클라마칸이라는 말은 이 현지어인데요. 돌아올 수 없는 땅. 그러니까 이곳으로 한번 접어들게 되면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곳이라 하여 이곳 이름을 타클라마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다라하고는 아주 가장 가까운 곳이 바로 이 서역 남로와 북로가 되겠습니다. 이 타클라마칸 사막의 항공 지도인데요. 보시면 이 타클라마칸 사막을 중심으로 위에는 천산산맥이 있고 아래에는 골륜산맥이 있습니다. 천산산맥과 골륜산맥이 위와 아래로 병풍처럼 둘러싸여져 있어서 이제 사막이 형성이 된 것인데요. 요 위성 지도에서도 보시면 천산산맥에 하얗게 보이는 것이 눈입니다. 밑에 아래쪽에 골륜산맥이 하얗게 보이는 것도 눈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골륜 산맥과 위에 천산 산맥에 하얀 만년설이 있기 때문에 그 만년설이 녹아내리면서 수로를 형성하고 그 수로를 형성해서 그걸 이제 카레즈라고 하고 카나트라고도 하는데요. 그 카레즈에 따라서 도시가 형성이 되고 나아가서는 나라로 형성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큰 개요만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세 번째, 네 번째에는 바로 그 카레즈 수로를 따라서 형성된 도시 나아가서는 그 나라에 어떤 이제 특징이 있는지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 실크 로드라고 하는 길은 아까 보셨지만 이렇게 아몬드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끝이 동쪽으로 오른쪽 끝이 이제 시작이 도낭이고 서쪽에 보통 이제 아몬드의 서쪽 끝을 카슈가르라고 보고 거기서 이제 조금 서남쪽으로 내려오면 바로 이제 간다라하고 만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험합니다. 길을 조금만 잘못 들어서 타클라마칸 사막 쪽으로 길을 접어들게 되면 아무것도 없고 풀도 없고 나무도 하나 없는 이런 사막에 접어들게 되거든요. 자칫해서 길을 잘못 들면 이제 이런 사막에 접어들게 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곳이 바로 위험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종교에 대한 열정, 그 불교의 법을 구하겠다는 열정이 없으면 갈 수 없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바로 이렇게 그 구법승들이 이 길을 아까 말씀드렸던 서역 북로와 서역 남로를 오고 가는 길인데요. 그 스님 혼자서 가시기도 했지만 보통은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 가시는데요. 지금 이 현장 스님께서는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혼자 가셨거든요. 그래서 혼자 완전히 혈혈단신 혼자 가시기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럿이 팀을 이루어서 가시기도 하는데요. 보통은 이 길을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화면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캐러반, 즉 상인들을 보통 따라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상인과 함께 이제 이동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현장 법사는 혼자 가셨지만요. 그래서 그 도낭이나 이쪽 주천 쪽에는 이렇게 오른쪽에 보는 이런 장면, 캐러반이 낙타를 끌고 실크를 싣고 이 길을 지나서 로마까지 가는 그런 모습들을 기와에 혹은 전돌에 새겨서 남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 보는 그 장면은 전돌에 새겨놓은 것을 탁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캐러반들과 함께 구법승들이 이제 함께 이동을 하면서 그 길을 잘 아는 이들에게 물어 혹은 같이 이동하면서 서쪽으로 가고 이 캐러반들은 서쪽으로 더 가서 로마로 이동하지만 이제 그 스님 구법승들은 바로 아까 보신 그 카라코람 하이웨이를 내려와서 인도로 간다라를 지나서 바로 이 겐지스강 유역의 부처님 사성지로 가기도 하고 더 내려와서 날란다 대학으로 가기도 하셨습니다. 이곳은 아까 보셨지만 너무너무 험한 곳입니다. 진짜 그 길을 잃기 일수인데요. 정말 많은 미라가 이곳에서 출토가 됩니다. 가장 유명한 미라 중에 한 명인데요. 지금 보면은 머리 옆에 이렇게 주머니가 있죠. 저 안에는 탄화된 쌀이 들어 있었습니다. 많은 경우 저렇게 주머니를 같이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아마 저승 갈 때 같이 먹으라고 쌀을 넣어둔 이제 그런 주머니가 되겠습니다. 머리에는 깃이 보이시죠? 이 새깃을 달고 있는 미이라가 제법 많이 발견되는데요. 저것은 영혼이 잘 타고 올라가라고 저렇게 새깃을 달고 묻어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워낙 유명한 미이라가 이제 이 젊은 여성의 미이라인데요. 처음 발견 당시는 저랬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얼굴을 덮고 있는 모습으로 발견이 됐는데요. 이제 벗겨보면 이제 이런 모습입니다. 아주 젊은 여인이었는데 세상이 좋아져서 컴퓨터 촬영을 해서 이제 이렇게 재현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젊은 여인이 일찍 사망을 한 여인의 미이라입니다. 이런 젊은 여인의 미이라도 발견이 되기도 하지만 아주 애기 미이라도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그 미이라들은 당시 상황이 얼마나 열악했는지를 잘 알려주고 또 얘가 얼마나 건조한 지역인지도 알려주는데요. 이 모두 우름치박물관에 가시면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미이라도 잘 남기는 것과 함께 그 동반하고 있는 섬유도 잘 남깁니다. 굽업승들의 기록을 보면 이 현지인들이 얼굴에 문신을 했다 이런 기록 써놓고 계셔서 그 굽업승들의 기록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이 미이라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유적지는 그 원래는 아주 번성한 곳이었는데 이곳은 아까 물길로 도시가 형성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물기가 조금만 바뀌면 도시는 금방 고사해 버리거든요. 여기가 2000년 전 한나라 때의 유적인데 이렇게 그냥 그대로 말라버렸습니다. 이곳을 한 20년 전에 북경대학교 박물관에서 북경대학교에서 발굴을 했는데요. 2000년 전 한나라 때 관이 그냥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어찌나 건조한지요. 그래서 요 목관이 그대로 남아 있고 요 목관을 열어보니 부부의 시신이 요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보면 이제 시신이 그대로 들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입고 있는 옷은 이제 수의인데요. 한나라 때 중원 지방에서 만든 아주 고급스러운 수의였습니다. 정말 전형적인 실크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캐러반이 이 실크를 싣고 낙타에다 보통 낙타는 한 200마리까지 한 줄로 쫙 이렇게 이어서 가거든요. 거기 낙타에다가 바로 이 실크를 싣고 이제 팔러 가는데요. 중간중간 아까 도시를 만나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카레지에 도시가 형성이 되는데 많을 때는 36개의 도시, 그 도시를 이제 나라로 보기도 하면 36국, 적을 때는 24개의 도시, 24국 이렇게 있기도 했는데 그 도시를 이제 점점이 연결하는 곳이 바로 이 실크 로드거든요. 그런데 이 그 도시를 조금만 벗어나면 아까 보신 그 사막입니다. 도시 자체는 물길, 카레지로 잘 이렇게 유지가 되지만 도시를 벗어나면 바로 사막이 되거든요. 이 그 캐러반들은 이 도시에서 이제 물을 잘 공급받고 몸도 추스리고 해서 또 떠납니다. 근데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그 중간에 조금 잘못하면 타클라마칸 사막으로 접어들게 되면 그냥 다 죽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이 도시와 도시를 연결할 때 이동할 때 그때 아주 주의를 해야 하는데요. 캐러반과 같이 다닐 때는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스님들께서 뭐 물이 떨어지면 물도 구하기도 하고 하는데 문제는 혼자 가실 적에 현장 스님처럼 혼자 가시는 경우에는 정말 극도의 고통이거든요. 낮에는 그래도 그 길이 보이고 왜냐하면 서역 북로로 갈 적에는 오른쪽에 천산산맥을 계속 이렇게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크게 길을 잃지 않으실 수 있는데 밤이 되면 칠흑같이 어둡거든요. 거기에다 또 이 낮과 밤의 일교차가 커서 막 정말 춥고 이러면 나중에는 이제 기운도 달리고 하다 보면 환청이 들리고 환각 증세가 오고 하면 이제 나도 모르게 그냥 타클라마칸 사막으로 끌려 들어가게도 된다. 이제 그런 기록도 남아 있는데요. 아무튼 이 캐러반들은 이제 잔뜩 실크를 싣고 가다가 도시에서 그 나라의 왕이 이거 좀 실크 좀 팔고 가세요. 그러면 뭐 로마까지 가기 전에 판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팔아서 물도 공급받고 뭐 돈으로 받기도 하고 그러면 이 실크를 그 각 나라의 그 왕들은 사두었다가 귀한 물건이니 수의로 만들어 둡니다. 그래서 이제 수의로 이제 죽을 때 수의로 입고 이제 묻히는데 아까 보셨지만 건조하니까 그대로 남아 있단 말이죠. 정작 중국의 실크 연구는 이곳 이 중앙아시아 지역에 남아 있는 실크로 연구를 합니다. 오히려 중원 지방에는 다 실크가 썩어서 남아 있지 않은데 오히려 이곳에 더 잘 남아 있어서 여기도 지금 전형적인 중국의 실크입니다. 이곳을 오갔던 스님은 수도 없이 많으시지만 대표적으로 법현 스님과 두 번째 현장 스님, 그 다음에 세 번째 해초 스님, 이 세 분의 스님을 대표적인 굽업승으로 꼽습니다. 해초 스님 얘기는 아마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테고요.
오늘 이제 법현 스님 먼저 말씀을 드리면, 법현 스님은 그 337년 무렵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63세가 되던 해에, 사실 63세가 되면 지금은 뭐 청년이시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고령이셨는데 11분이, 그러니까 법현 스님을 포함해서 11분이 팀을 이루어서 인도에 가서 법을 구해오자 하고 출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399년에 63세에 출발을 하셔서 413년에 귀국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한 14년, 해수로 한 15년 만에 돌아오셔서 법현전을 남기셨는데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음 차부터 드릴 그 불교 미술에서 이 법현 스님의 기록, 그다음에 현장 스님의 기록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분들이 남겨놓으신 기록들이 그대로 불교 미술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장황하지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 법현 스님의 법현전은요, 9,500자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감성적인 기록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 읽다 보면 눈물 없이는 이걸 못 읽겠다, 이럴 정도로 아주 감미로운 책입니다. 조금 이따 또 내용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 스님은 워낙 유명한 스님이시죠. 17년 동안 110개국을 여행을 하시고 629년에 출발을 하셔서 645년에 돌아오셨습니다. 현장 스님이 돌아오셨을 645년은 우리나라로 치면 신라의 선덕여왕이 황룡사 국충 목탑을 완성했던 때거든요. 그때 현장 스님은 이제 수많은 경전을 들고 당나라로 돌아오셨습니다. 우선 법현 스님 이야기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구 중에 하나인데요. 법현 스님의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위로는 나는 새도 없고 아래로는 달리는 짐승도 없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망망하여 가야 할 길을 찾으려 해도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고, 오직 언제 이 길을 가다 죽었는지도 모를 죽은 사람의 고골 말라 비틀어진 뼈만이 길을 가리키는 표지가 되어준다. 이렇게 적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구법승들의 이런 고통스러운 모습이 그림으로 많이 남아 있는데요. 오른쪽 그림은 물론 법현 스님을 그린 그림은 아닙니다. 이런 스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그림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이 법현 스님은 바로 동진의 스님이십니다. 중국에. 제가 좀 밑에 하얗게 표시해 두었죠. 4세기 후반, 5세기 전반의 스님이신데요. 산서성 부근의 그 스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63세에 출발을 하셨는데요. 11분이 같이 출발을 하셨는데 어떤 스님은 가다가 사막 한가운데서 돌아가시고, 어떤 스님은 같이 인도까지는 갔는데 나 이제 더 이상 고국으로 못 돌아가겠어. 나는 안 돌아가겠어요. 이런 스님도 계시고, 대부분 그러셨습니다. 가다가 돌아가시거나 인도에 남거나. 결국은 법현 스님은 혼자 남으셨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같이 출발하셨던 해경 스님, 더 이상 해경 스님이 걸을 수 없게 되고 입에서는 흰 거품을 토하면서 법현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스님, 나 또한 살아날 수 없을 것 같군요. 빨리 가십시오. 우물쭈물하다가 함께 죽어서는 안 됩니다. 이리하여 해경은 마침내 숨을 거두었다. 이 험한 길을 함께 가다가 한 분씩 이렇게 돌아가실 때 그것을 보고 있는 이 법현 스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진짜 눈물이 날 지경인데요. 그러다가 결국 이 법현 스님은 이제 이루고자 하는 일을, 아까 저기 간다라를 지나서 겐지지요까지 오셔서 사성지를 다 돌아보시고 이제 결국은 그 제일 고령이셨던 법현 스님 혼자 난 돌아가리라. 나는 곧 가겠다. 해서 이 법현 스님은 겐지즈강 하류로 오셔서 배를 기다리십니다. 난 중국으로 가겠다. 그래서 이제 다행히 지금의 스리랑카로 가는 배를 얻어 타고 그 스리랑카에서 이제 중국 가는 배를 또 기다려야 하는데요. 배가 안 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배가 안 와서 2년이나 이 스리랑카에 머무르시다가 결국은 이제 중국 가는 배를 타고 중국으로 가시게 되는데요. 이 법현 스님이 가신 나라만 중앙아시아의 6국, 북인도 10개국, 이렇게 해서 36개, 30여 개국을 14년간 다니셨습니다. 뭐 이거는 그냥
2년간 스리랑카에 거주하셨고 귀국하는 데만 3년이나 걸렸다. 얼마만큼 힘드셨을지는 상상에 맡기지만 정말 힘드셨을 겁니다. 네, 근데 바로 이 스리랑카에 2년 동안 머무르는 동안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버편은 중국을 출발한 지 이미 여러 해가 지났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 이역의 사람이고 산천초목도 눈을 돌아보면 중국의 것은 하나도 없었다. 동행자마저 헤어져 어떤 사람은 남았고 어떤 사람은 죽어버려서 돌아보면 나 혼자뿐이기에 마음에 항상 슬픔을 품고 있었다. 마침 이 옥상에, 그러니까 이 스리랑카에 중국에서 온 옥상이 있었던 거예요. 옥으로 만든 부처님이 있었던 거죠. 그 옥으로 만든 부처님의 어떤 상인이 진지, 아까 동진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의 하얀 비단으로 만든 그 부채를 공양하는 것을 보고 나도 모르게 철앙에서 눈물이 흘러나왔다.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법승들은 제가 처음에 노신이 이 구법한 분들이야말로 위대한 분이다. 이런 그 문장을 남길 만큼 이 구법승은 정말 이 불교에 대한 열정이 없이는 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일이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현장 스님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현장 스님은 29세라는 아주 젊은 나이에 그 인도로 출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국경을 넘어서 가셨는데요. 사실 이때가 그 당태종 때였습니다. 당나라가 선지 얼마 안 돼서 당태종에게 현장 스님께서 저 인도로 가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했더니 당태종이 안 된다. 지금 국경을 넘을 때가 아니다. 지금은 국경을 너가 넘어갈 수 없다. 당신이 위대한 승려인 건 알겠지만 국경 넘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 현장은 당태종이 허락하지 않았지만 현장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밤에 몰래 그 도난 근처에 국경에서 숨어 계시다가 밤에 몰래 말과 같이 국경을 넘으셨습니다. 넘으셔서는 이제 17년 만에 645년에 이제 귀환을 하셨는데, 귀환을 하실 때는 이제 막 당태종 이제 황제가 바뀌었겠지. 웬걸 안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당태종이 이제 즉위를 하고 있어서 현종은 이제 큰일 났다. 나는 국법을 어기고 갔는데 아마 나에게 벌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였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태종은 비록 국법을 어기고 현장 스님이 인도에 경전을 구하러 가셨지만 돌아오실 때는 환대를 했습니다. 당태종이 어서 오세요. 그래서 사람을 내보내서 그 현장 스님을 환대하고, 이 현장 스님께서는 이제 110개국 나머지 26개국은 아마 전해 들은 이야기일 것이다. 직접 발로 밟지는 않으셨다고 여기는데요. 현장 스님이 그 다니신 나라만 해서 계산을 해보면 약 2만 킬로미터 정도를 다니셨습니다. 돌아오실 적에는 현장 스님이 남긴 대당 서역기에 의하면 657부의 경전, 어마어마하죠. 그거를 혼자 짊어지고, 물론 뭐 말에도 태우셨겠지만 육사리 150과 그다음에 석가상 7구를 가지고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646년 7월에 바로 그 유명한 대당 서역기가 완성이 됩니다. 물론 이 대당 서역기는 현장 스님이 직접 집필하신 것이 아니고요. 승려인 변기 스님에게 이제 구술을 하고 변기 스님이 직접 적으신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652년 돌아오고 한 7년 후에 대자은사, 많이들 가보셨죠? 대안탑을 건립을 하고 현장 스님이 바로 대자은사에 머무르시는데요. 이 대안탑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초의 미술관이었습니다. 바로 이 현장 스님이 가지고 오신 경전, 그 다음에 석가상 7구를 비롯해서 이제 많은 것들을, 중요한 것은 이제 석가상 7구랑 경전이었겠지만 이거 외에도 또 많이 있었을 거거든요. 그것을 대안탑에 이렇게 진열을 하고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끔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652년, 즉 7세기 중엽 무렵에 많은 분들이 이 새로운 경전, 현장 스님이 가지고 오신 새로운 경전과 이 석가상 7구를 봤을 테고, 아마 중요한 중국 미술의 변곡점이 이 7세기 중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당태종 때 갔다가 돌아오셨습니다.
바로 족대죠. 얼마나 유명한 이야기인지 그 감숙성의 그 유림굴에 바로 이 이야기가 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 빨갛게 표시한 부분을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현장법사가 그 서유기 그 손오공과 함께 가는 모습을 벽화로도 그려서 남겼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대당서역기의 내용은 그 명나라 오승은이 그 각색해서 서유기로 각색을 하죠. 그래서 현장 3장의 그 구복 내용을 구어체 장편 소설로 각색을 하고 우리나라에도요.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시면 저 경천사 십중석탑 그냥 보면 멋있다 이렇게 보시는데 저 기단부에 바로 저 빨갛게 표시한 부분에 바로 이 서유기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면 꼭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좀 이렇게 보여드리면 사실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숨은 그림 찾기 하셔야 될 만큼 이렇게 보셔야 이 장면을 찾으실 수 있는데요. 꼭 한번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밑에 게 이제 원본인데 워낙 상태가 나빠서 제가 위에 이제 드로잉 해놓은 것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른쪽 끝에 이렇게 의자에 앉아 계신 분이 바로 당태종이고요. 바로 왼쪽에 이렇게 손을 모으고 계신 분이 현장 3장입니다. 실제로 그 당태종은 허락하지 않았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허락하지 않아서 국법을 어기고 가면 안 된다라고 했지만 막상 그 서유기에는 당태종께서 처음부터 갔다 와라 라고 하신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바로 그 장면입니다. 당태종이 현장 3장 스님께 다녀오시라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고요. 또 이제 유명한 장면, 이 장면도 꼭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저기 저 부분, 저 모서리 부분에 이 장면이 새겨져 있는데요. 오른쪽이 이제 원래 모습입니다. 왼쪽에 이렇게 합장을 하고 있는 저 인물이 바로 사오정입니다. 사오정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 밑에 이렇게 목걸이 보이시죠? 저게 9개 해골 목걸이거든요. 사오정이 9분의 스님을 잡아먹고 그 목걸이를 이렇게 늘 목에다 걸고 다닌 나쁜 존재였는데 이제 현장 스님께서 삼장 법사께서 이제 그 깨우치게 하시고 이제 같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9개의 목걸이 바로 사오정을 상징하는 9개 목걸이가 이걸 지닌 사오정이 무릎을 꿇고 있고 뒤에는 그 저팔계, 저 오른쪽 뒤에 뚱뚱한 저팔계이고 앞에가 바로 그 손오공입니다. 이곳은 문자가 아주 특이합니다. 바로 지금 보시는 것이 실크로드에서 발견된 그 문자의 모습들인데요. 펼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나라와 나라, 도시와 도시 간의 이제 전달 문서였는데요. 운 좋게 남아 있는 것인데 원래는 이런 오른쪽 상태로 발견이 됩니다. 완전히 봉해진 상태로. 왜냐하면 누가 중간에 가다 읽어보면 안 되니까요. 근데 오른쪽은 전달이 안 됐습니다. 전달이 되면 이제 뜯어서 읽어볼 텐데 뜯기지 않은 상태로 발견됐죠. 여기를 열어보면 이렇게 아주 특이한 하로시티 문자라고 하는 것이 안에 적혀 있습니다. H 앞에 K가 묵음이기 때문에 이제 하로시티라고 우리가 발음을 하는데요. 고대 간다라 문자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곳 실크로드의 고대 문자는 바로 간다라 문자입니다. 아까 제가 강조해서 가깝다고 말씀드렸던 간다라 문자를 이곳에서 썼습니다. 한 5세기까지는 바로 이 하로시티 문자를 이곳에서 사용하였습니다. 이곳의 소조상이 이제 거의 다 이곳의 불교미술 조각은 95% 이상이 바로 이 흙조각입니다. 흙밖에 없으니까 사실은 흙조각인데요. 물론 간혹 나무 조각, 그다음에 아주 간혹 금동으로 만든 조각이 발견되기는 하지만 거의 90% 이상이 흙조각입니다. 이 흙조각은 사실은 뭐 이렇게 반죽을 해서 만들면 어렸을 적에 우리가 다 진흙 놀이 해봤지 않습니까? 쉽다면 쉽지만 사실 어렵다면 어려운 게 이 진흙 반죽이거든요. 이 진흙을 반죽해서 동물 모양 만들기는 쉽습니다. 말 이런 거 만들기는 쉬운데 제일 어려운 건 얼굴. 상의 얼굴은 사실 쉽지 않거든요. 특히 부처님의 얼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료가 흙밖에 없으니까 흙으로 이제 조각을 만드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만든 조각을 소조상이라고 합니다. 위에 적혀 있죠. 흙소자 써서 소조상이라고 해서 실크로드의 조각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소조상. 그런데 이제 커다란 상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손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작은 상은 편리성을 위해서
만들기 쉬워야 하니까 또 대량 생산도 해야 하니까 이렇게 거푸집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거푸집은 보통 이제 굽습니다. 거푸집을 만들고 난 다음에 앞판, 뒷판 만들고 난 다음에 굽는데 구울 때는 여전히 또 나무가 필요하죠. 그런데 아까 제가 도시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도시가 일단 형성이 되고 나면 바로 벗어나면 사막이기 때문에 그 도시 주변에 방풍림을 심습니다. 보통은 백양나무로 심는데요. 그 백양나무가 있기 때문에 말라 비틀어진 백양나무를 이제 베어다가 불을 떼서 이런 거푸집을 굽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판을 만들고 뒷판을 만들고 또 머리는 앞얼굴, 뒤얼굴. 그래서 4개의 거푸집을 보통 기본으로 삼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거푸집은 구워서 좀 단단하게 해서 오래도록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떠냅니다. 흙을 반죽해서. 떠내면 이제 이렇게 떠지는 거죠. 그래서 앞얼굴, 뒤얼굴 따로 한 다음에 이제 연결시킨 모습이 이런 모습인데요. 근데 다 해보셨지만 어렸을 적에 흙반죽 해놓고 아침에 일어나면 다 떨어져 있죠. 팔다리가 다 떨어져서 말라서. 그래서 이걸 구워야 이제 오래도록 잘 보존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구우려면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나무가 필요하죠. 그래서 작은 상은 굽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구우면 되는데 이제 그 큰 상은 어떻게 굽느냐가 문제인데요. 네. 우선 굽는 문제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아까 얼굴 조각이 제일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얼굴은 특히 거푸집을 크거나 작은 상은 이제 전체를 다 거푸집을 하면 되는데 큰 상은 얼굴만 제일 어려운 얼굴만 거푸집을 합니다. 지금 요 왼쪽 상과 오른쪽 상은 같은 얼굴의 거푸집입니다. 믿기 어려우시나요? 얼굴, 눈, 코, 입이 같은 얼굴 거푸집입니다. 근데 왼쪽 상은 이제 수염을 붙여서 좀 나이 들어 보이게 했고 터번은 이제 다 손으로 붙여서 이제 쭉쭉 이렇게 그 색임선을 그어서 다른 모양의 터번으로 만들었죠. 요것도 아까 앞에 본 것과 같은 얼굴 거푸집입니다. 요 상도 같은 거푸집. 한꺼번에 좀 모아볼까요? 네, 전부 다 같은 얼굴 거푸집인데 이렇게 다양한 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오른쪽 상 제일 나이 들어 보이죠? 다 눈, 코, 입은 같은 거푸집인데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얼굴 거푸집 하나만 해놓고도 이렇게 다양한 상을 만들 수 있고요. 몸은 조각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만들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큰 상, 작은 상은 아까 제가 구워서 만들면 된다고 보존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큰 상은 구울 수가 없습니다. 뭐 1m, 2m 되는 상은 아마 제가 4번째 강의 때 말씀을 드릴 텐데 큰 상은 막 2m가 넘거든요. 얼굴만 막 한 30cm. 이런 상은 어떻게 굽습니까? 못 굽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에르미타시라고도 하고 에르미타주라고도 하는데 러시아의 그 미술관에서 이제 찍은 사진인데요. 너무 어려우니까 이게 손만 따로 거푸집, 발 거푸집에서 손 따로, 발 따로, 심지어 귀만 따로 해서 수많은 거푸집으로 해서 다 따로따로 마치 모듈처럼 해서 다 이렇게 붙여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어려웠다는 얘기인데, 아니 왜 이게 중앙아시아에 이 거푸집이 왜 러시아에 가 있어? 그건 제가 아마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실크로드는 수많은 서구 열강들,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일본, 그다음에 나중에 미국까지 와서 이제 여기서 수많은 유물들을 발굴해서 다 각자 나라로 가지고 갔거든요. 그래서 이 러시아의 올덴부르크 탐험대가 바로 이 가지고 간 유물이 바로 이 러시아 에르미타주 미술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찍은 사진이고요. 네.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그 큰 상은 굽지 않고 잘 보존하려면 어떻게 하느냐면 요 지금 그 부처님의 머리 불두는요 그 영국 박물관 브리티시 뮤지엄에 있는 그 유물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그 대형 박물관이라는 그러고 번역을 했는데 최근에는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 영국 박물관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영국 박물관에 지금 가시면 그 중앙아시아실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갔을 때는 전시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도 뭐 되어 있겠죠. 근데 요 부처님 머리는 어디서 가지고 온 것이냐면요, 옮겨온 것이냐면 서역 남로에 있는 아주 유명한
그 미란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그 옮겨온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제가 다다음 회차 때 그 미란국의 불교 미술에 대해서 아마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오럴스타인이 이제 영국의 오럴스타인이 발굴을 해서 그 유물들을 미란을 발굴을 오럴스타인이 했거든요. 그건 아마 다음 시간에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 오럴스타인이 이제 다 발굴을 하고 이걸 상자국에 잘 넣어서 그 배를 타고, 당시엔 비행기가 없었기 때문에요. 배를 타고 영국으로 옮겨와서 영국 박물관에 기증을 했고, 정말 많은 유물을 그 영국에 기증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서라는 경이라는 자규를 받은 분이 바로 오럴스타인 경인데요. 그가 가지고 온 유물이 바로 이제 영국 박물관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지푸라기가 막 보이시죠? 얼굴에. 이제 저 지푸라기는 보통은 그 짚을 이렇게 잘 이렇게 비벼서 넣기도 하고, 혹은 양의 털을 깎아서 같이 섞기도 합니다. 물론 당연히 양을 죽이지 않고 털만 깎아서 이 진흙에 같이 버무려서 반죽을 해서 만들면 그 굉장히 오래 갑니다.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것처럼 이게 부서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다 연결해 주기 때문에 잘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부처님 얼굴에 저렇게 막 지푸라기가 보이거나 혹은 양털이 보이면 이건 너무 불경스럽거나 혹은 보기가 좋지 않다 이렇게 여기실 텐데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얀 이 석회를 얼굴 전체에 바릅니다. 요 지금 그 영국 박물관에 있는 요 모습은 지금 이 석회가 다 떨어져서 눈의 일부분만 남아 있죠. 제가 아마 요 발굴 당시의 사진을 이제 아마 다다음 회차 때 보여드릴 텐데, 거기에는 아주 두껍게 이 회칠이 잘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전체를 회칠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서역 조각의 또 하나의 특징은 회칠을 할 수밖에 없죠. 흙 조각 위에도 회칠을 하고, 이제 이렇게 털을 섞어도 회칠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눈과 코와 입에 다 색칠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그 색칠을 하는 방법도 이것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입술은 아주 좀 붉은 색깔로 칠을 하고요. 요 콧망울은 이렇게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콧망울을 강조하고 눈에도 이렇게 선명하게 색칠을 해서 굉장히 화려합니다. 흙으로 만든 조각이 굉장히 화려해서 이렇게 화려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다행히 서역 북로에 나온 그 조각들 중에는 채색이 잘 남아있는 것도 있고, 서역 북로의 키질 석굴이라든지 혹은 더 트루판의 베제클릭 석굴 같은 데도 색깔이 잘 남아있는 경우도 있어서 채색을 이렇게 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얼굴에 상들이 제법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찍어서 나머지 이제 뭐 육개라든지 백호 또 가사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손으로 이제 빚어서 만들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거푸집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서역 조각의 특징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흙이다. 두 번째, 거푸집을 쓸 수밖에 없다. 거푸집을 써서 대량 생산하고 편리성을 요구했다. 세 번째는 또 보수성입니다. 이렇게 거푸집을 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크게 양식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양식이 꽤 많이 오랜 동안 지속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4세기, 한 5세기부터는 이곳만의 특징적인 그 상이 만들어지거든요. 3세기, 4세기쯤에는 간다라의 영향을 계속 받습니다. 이 실크로드가. 그래서 이건 간다라와 다르지 않은데, 아까 언어도 제가 그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간다라와 다르지 않은데, 그런데 한 5세기쯤, 4세기 후반, 5세기, 6세기쯤 되면, 이제는 간다라와 달라지네.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간다라는 사라져서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간다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도 없고 받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5세기쯤 되면 이제 실크로드만의 독자적인, 이건 정말 실크로드의 특징이야 하는 그런 특징적인 양식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3회차, 4회차, 특히 4회차 때는 이거 실크로드에서 만든 특징은 이래 라는 것을 아마 제일 마지막 회차 때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이렇게 해서 그 첫 회에는 불교 미술, 이 실크로드가 어떤 환경을 지닌 곳인지,
그다음에 이곳을 오갔던 스님들이 어떤 분이 계신지, 그다음에 이곳의 큰 특징은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구법승의 그 이야기를 조금 길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분들이 남겨놓은 기록을 제가 앞으로 계속 남아있는 유물과 비교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법현 스님의 법현전, 현장 스님의 대당서역이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해초의 왕호처축국전도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 분의 스님, 그다음에 세 분이 남긴 책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